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서로 완벽하게 이질적인 두 가지 삶, 두 가지 인생을 동시에 살아가고 계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벌써 수십 년째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그런데 가곡 작곡가십니다. 어쩌다 한두 곡 쓰시는 게 아니라 벌써 한 52곡 쓰셨고 교과서에 실린 것만 서너 곡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곡 가장 많은 히트곡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죠. 최근에는 각종 콘서트도 여시고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이면서 경영학, 그러면서 음악가, 두 인생 살고 계신 김효근 교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근입니다. 두 인생 사시는 거 맞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주업은 여전히 경영학과 교수인데, 처음엔 취미로 시작한 일이 이제 조금 깊어지면서 이제 두 인생 트랙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업은 교수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바로 지난달에 본인의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만 이루어진 가곡 콘서트를 개최하셨죠? 네, 지난달에 김효근의 아트팝 로맨틱 콘서트라 그래서 낭만주의적 성격의 곡들을 모아가지고 꽤 큰 극장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다행히 많은 관객들이 꽉 채워주셨고 크게 호응을 해주셔서 되게 보람도 있었고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관객들이 꽉 채웠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정적 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정 팬처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시긴 했는데 사실은 콘서트에 출연한 성악가 쌤들의 팬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했던 그런 좋은 콘서트였습니다. 근데 방금 김효근의 아트팝이라고 부르셨어요? 네네. 그 다음에 로맨틱 콘서트는 알겠는데 아트팝이 뭐예요? 제가 만든 장르 이름인데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전에 예술성의 아트 그리고 대중성의 팝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가곡의 새로운 장르 운동 그런 의미로 시작한 이름입니다. 아트팝 가곡. 그럼 그냥 가곡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김효근의 가곡 로맨틱 콘서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슬픈 역경 극복의 스토리가 숨어 있는 건데 뭡니까? 한 15년 전쯤 2000년대 이제 초중반 예전에 저희가 잘하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가곡을 연주하고 작곡하는 게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가곡제도 하고 또 대학 가곡제도 활발하게 되고 있었고.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대중음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한국 가곡이 너무 예스러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관객들의 반응. 그다음에 한국 가곡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연배가 이제 높아지셨고 40대 미만의 젊은 분들은 이제 거의 들어볼 기회도 없는 그냥 역사 속의 음악 장르처럼 인식되는 게 안타까워서 경영학 교수다 보니까 원인 분석 왜 이럴까? 그걸 이제 찾아내고 보니까 몇 가지 원인들이 나왔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해결책이 아트팝 가곡이라고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이제 관객분들한테 예술성과 대중성이 겸비된 좋은 가곡이 있으니 들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드리는 그런 성격의 이름이죠. 그래서 만드신 개념이군요. 네. 그러면 정통 과거 80년대형 가곡과는 좀 다릅니까?
전통적인 가곡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그 훌륭한 시인들의 훌륭한 시 예. 이건 그대로 다 살린다. 그러나 이제 이 클래식계의 오랜 그 전통 중에 하나가 그 현대 음악 어법으로 예술성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창조성을 표현하다 보니 예. 관객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쉬워지는데 쉬워진다고 예술성을 떨어뜨리면 또 안 되는 그런 제약 조건을 해결해야 됐고, 특히 이제 대중음악 쪽에서 뭐 영화음악, 예. 또 발라드 음악, 또 재즈 음악 이런 그 부드러운 장르 음악들의 세련됨이 사실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네. 그 안에는 클래식에서 발달한 요소들이 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한국 가곡의 반주와 연주에 잘 반영을 하면 예. 대중들 입장에서는 양쪽의 그 장점을 다 가진 그 노래를 즐길 수 있겠다. 이렇게 작전을 짰었던.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도 괜찮고. 너무 좋아.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한 50여 곡 쓰셨고. 네. 교과서에 실린 곡들이 어떤 제목이 뭐죠? 제일 먼저 실린 거는 눈이라는 눈. 예, 한 40여 년 된 네. 제 데뷔곡이자 그렇죠. 최고의 히트곡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사랑의 꿈이라는 곡이 또 젊은 학생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추모곡으로 많이 알려진 내 영혼 바람되어. 내 영혼 바람대요. 네. 그 곡도 이제 많이 알려졌고, 예. 또 뭐 천년의 약속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드라마 이런 데도 삽입되고 그랬죠? 네네. 그죠? 그 첫사랑이라는 곡인데, 그렇죠. 그 곡도 최근에 그 교과서에 수록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유명 드라마에 맞아요. 주인공이 3번이나 연주하는 장면이 네. 방송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미 작곡하신 그 과거 이참 기라성 같은 우리 가곡 작곡가 분들 말고 네.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팬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도 뭐 아직 제가 한국 가곡이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기에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예, 이제 막 불씨가 막 붙은 이제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도 작곡 계속 하시죠. 네. 그리고 앨범도 계속 내시고. 네. 물론 본인이 직접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본인이 프로듀싱만 그렇죠. 하면서 지금까지 내신 앨범이 모두 6개 앨범, 정규 앨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니 앨범들, 디지털 싱글로 된 것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작년엔가는 그 아트팝으로 네. 창작 오페라도 하시지 않았나요? 네네.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작년에 그 김효근의 아트팝 창작 오페라 안드로메다라고 굉장히 그 재미있는 작품을 초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이제 비슷한 취지였어요. 정통 그 유럽 오페라가 한국 관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가 안 맞고, 그래서 한국어로 된 오페라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대중성이 있는 예. 그런 곡들, 음악과 스토리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면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행히 아주 폭발적인 그죠.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오페라 전곡을 다 직접 작곡하신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그런 그 콘서트나 오페라 현장에서 이제 작곡가이신 김효근 교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인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중이 전부 다 저분 음대 교수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았고요. 그죠. 이제 최근에는 제가 경영학부 교수라는 게 많이 이제 알려져서 예.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반대로 지금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네. 우리 교수님이 작곡하시는 그 교수님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음악 아주 좋아하는 덕후 학생들은 일부러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노래 너무 좋아하고 팬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해 준 학생들이 있을 때는 무척 반갑죠. 대부분의 학생은 모르죠. 모르죠. 경영학과에서 경영혁신이나 정보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
되어 있죠. 이제 그 궁금증을 좀 풀어봅시다. 네. 이 인생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이게? 완벽한 더블 인생이신데. 그 첫 시작은 40여 년 대학교 3학년 때 그 제1회 MBC 대학 가곡제라고 예. 그 당시에 인기가 있던 대학 가요제의 연장선에서 예. 한국 가곡을 작사 작곡해서 그 발표하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 오디션 예. 콩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 1회였어요. 1회 때 1981년이죠. 예. 거기에 이제 비작곡가 학생으로는 유일하게 출품을 했는데 예. 그게 덜컹 대상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눈입니까? 네, 그게 눈이라는 그렇죠. 곡이죠. 갑자기 등단을 한 셈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작곡가 김효근이라는 그 타이틀이 생겼는데 예. 이제 뭐 부모님은 여전히 일반 사회적인 직업으로 활동을 하기를 원하셨고. 아니, 잠깐만요. 네. 그 전으로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비작곡가 학생인데 덜컥 대상을 탔다는 얘기는 음악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로부터 10년 전쯤 예. 돌아가면 중학교 1학년 때 그 소년 합창단의 남자 소년 합창단의 반주자로 그 제 음악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 감수성이 많던 그 사춘기 때인데 한국 가곡 또 클래식 곡, 성악곡, 기악곡, 관현악곡 이런 음악이 너무 큰 충격으로 그 좋게 다가왔어요. 예. 한마디로 사랑에 빠진 거죠, 음악에 대해서. 네. 반주자였다면 피아노? 피아노. 그럼 피아노는 몇 살 때부터 치셨어요? 피아노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배웠다가 예. 싫어서 도망 다닌 기간이 더 길고 예.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됐는데 음악이 들어오니까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집안 그 형편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독학 피아노를 했어요. 학원은 안 다니고 네, 혼자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야생화처럼 네. 이렇게 질긴 그 자생력을 만드는데 기여한 건 아닌가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합창단에 반주자가 됐고 피아노를 치니까 거의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너무 좋았고 예. 하상기 선생님이라고 그 당시 합창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막 음대 졸업하신 열정 넘치시는 분이셨는데 신출내기. 네. 근데 그분이 거의 뭐 24시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한국에 있던 모든 좋은 합창 음악들 이걸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셔서 네. 그게 지금도 제 음악이 대부분 합창 음악으로 편곡이 됐을 때 가장 빛나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을 일찍 만나신 거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의 그러네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온갖 음악의 세례를 받고 뿐 아니라 공부도 하시고 연주도 연습하시고 그리고서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이제 대학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부모님께 제가 학교 성적이 괜찮으니 작곡과로 가겠다. 음대. 근데 난리가 났죠. 꼭 그래야 되겠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자가 전업 음악인으로 생활한다는 거가 쉽지 않고 좋은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을 때니까 어르신들로서는 반대하시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난항을 겪고 법대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부모님은 네, 저는 법대는 정말 못하겠다. 체질이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학과로 진학을 하고 대학에 합격한 다음에 혼자서 더 공부하는 거는 막지 않겠다. 음악 공부는 해도 좋다. 해도 좋다. 그렇게 됐습니다. 제 이름에 효가 들어가 있는데 그 효도 효자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들의 말씀을 거역하기가 없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두 분의 그 생각이 굉장히 현명하셨구나.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음악을 하는 제 주변의 많은 지인들과 동료들을 보면
저한테 거꾸로 음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그럴 수도 음악을 있겠네요. 계속 사랑하는 마음이 이 일이 되면 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된 이제 것 좀 같습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게 됐고 네. 푹 빠졌는데 어쨌든 대학은 부모님 뜻에 절충으로 가신 갔고, 거예요. 네. 그리고 학업도 계속 하신 거고. 그렇죠. 동시에 그럼 대학 시절에 뭐 대학 가곡제에 출품할 정도면 작곡을 따로 공부하셨어요? 음대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이제 음악 그 이론 수업은 거의 다 들어가서 아. 학점 따는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아, 근데 그게 아마 음대에 경영학과 학생 와서 공부하는 게 없었을 거요. 네, 그 당시엔 굉장히 드물었고, 그렇죠. 예, 제 기억에 공대에서 온 학생 한 명하고 저하고 있었던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좀 이론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작곡을 위한. 네. 그리고서요. 그러고서는 또 어떤 음악 활동을 하셨어요? 대학생 때는 그 락 밴드의 예. 그 키보드를 어. 제가 연주하거나 뭐 세컨 기타를 연주하거나 그래서 대중음악 쪽에 그 이전에 이제 포크 기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포크 음악이나 이런 락 음악이나 또 재즈 음악이나 저로서는 장르 구별이 없이 좋은 음악 예. 나한테 감동을 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음악 클래식 음악의 그 양이나 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주었지만 예. 같은 시기에 대중음악의 그 발전 과정도 따라서 섭렵해 보신. 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죠. 그러면 그런 포크, 락, 재즈를 하셨으면 네, 대학 가요제에 나가셔야지. 네. 왜 대학 가곡제에 대학 가요제도 나갔었죠 한번. 밴드가 밴드가. 예, 근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아, 그때 제가 작곡했던 그 밴드 곡이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밴드 곡도 직접 작곡하셨어요? 네, 네. 출품작도 네, 대학 가요제에. 네. 그러니까 뭐 클래식도 쓰시고 락도 쓰시고 종횡무진이었군요. 네. 근데 대상 탄 건 가곡제였다. 네.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 아주 초창기 클래식의 바하, 핸델, 비발디 예. 이런 시대의 음악부터 대부분 그 당시 종교 음악이 좋은 게 많았기 때문에 종교 음악의 전통을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몸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그런 또 좋은 경험이 있었죠. 근데 아까 합창단에 그 반주하실 때 네. 그때는 가곡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그죠? 네. 근데 직접 가곡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것도 좀 또 다른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 대략 한 10년 정도 시간을 다른 사람이 작곡한 거를 제가 연주하는 걸 열심히 했던 기간이 있는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탄하다가 모방을 통해서 예. 연주를 하는 시간이 10년쯤 되니까 예. 이제 혹시 내가 내 곡을 만들 수 있진 않을까 하고 결심하고 대학교 2학년이 되던 그 해 1월 2일 날 문방구에 가서 그냥 무턱대고 오선지 노트를 샀어요. 그걸 채워 나가는 연습이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좀 있었죠. 네. 이론 공부는 같이 음대에서 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눈이라는 대상 탄 그 작품이 혹시 첫 작품은 아니시죠? 그게 첫 작품이죠. 아, 그래요? 네. 물론 같은 시기에 습작이 10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를 가지고 야. 출품하면 좋겠다는 결정을 했었던 거죠. 천부적 재능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작곡가 학생에게 이 오선지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 가곡 이제 형태로 할 때는 그런 이제 자문을 일일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입문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죠. 대학 가곡제에서 대상 타고 나니까 네. 주변에서 또 어떤 제안들이 막 오지 않던가요? 굉장히 그 요즘으로 치면 그 뭐 아이돌 그룹 팬덤처럼 예. 그 팬레터를 건 2년 동안 정말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이나 정보 프로그램에 초대받아가서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졸업 시기가 다가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학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제 아니 그때 그냥 음악가의 길로 가시지 왜? 아니 어르신들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아, 근데 경영학 공부도 괜찮으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랬어요. 네. 둘 다 좋아하셨구나. 네. 경영학의 세계는 그 대상 자체가 한 기업과 그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학문의 성격을 그렇죠. 가졌다 보니까 제가 그런 문제 해결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시고 유학 떠나시고 박사까지 하시고 네. 교수로 오실 때까지 네. 그 기간이 그럼 음악하고는 완전 담상 기간입니까? 그 기간에도 이제 종교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휘자로서는 활동을 했었으니까 완전히 음악을 놓은 기간은 없었죠. 근데 그 기간에는 작곡하신 건? 있죠. 있어요? 있는데 다 이제 숨어 있던 곡들이고 네. 발표되거나 그럴 기회는 전혀 없었으니까. 어쨌든 혼자서는 그냥 즐기셨네요. 그러면. 어찌 보면. 네. 그러나 뭐 박사학위 따시고 또 만만치 않았을 테니까 네. 거기에 몰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공백이 보통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공백이 있는 거죠. 이야, 공식적으로 곡을 발표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럼 2007년까지는 전혀 없었어요? 아니요, 그 중에 1995년에 예. KBS FM의 신작 가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예. 그 당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그 담당 그 PD님께서 예. 굉장히 이렇게 수사하듯이 제 근황을 추적하셔서 1995년 초에 이화여대 경영학과로 연락을 주셨어요. 한 곡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입시곡도 되고 교과서에도 실리고 큰 임팩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잠수 타고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예. 올해 가을에 KBS 교향악단이랑 신작 가곡 2곡을 발표할 기회를 드릴 테니 무조건 숙제를 해서 제출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리움이라는 노래하고 가을의 노래라고 지금도 많이 사랑받는 그 2곡을 그해 가을에 KBS 그 교향악단이랑 초연을 95년에. 했었죠. 네. 또 그리고 그 후에 또 없었던 거고. 그 후엔 또 다시 10년 잠수, 12년 잠수한 거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경영학 쪽도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할 일이 많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 제대로 된 그 연구나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주업에 이제 몰두하느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2007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럼 이제 좀 제대로 음악 활동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름만 들으시면 잘 아시는 최영수 선생님이라든가 또 돌아가신 그 김동진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아직 작곡하시기 전이었고 그런 대선배 그 가곡 작곡가 선생님들이 모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1년에 한 곡, 2곡씩 신작 가곡을 작곡해서 연말에 발표하는 그런 모임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쭈삣쭈삣했는데 큰 어르신들께서 오라는데 안 갈 수 없고 그죠. 너무 영광으로 생각해서 이제 2007년에 2곡, 2008년에 2곡 그렇게 발표하고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가곡계가 큰일 났구나 하는 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큰일 났구나 건 무슨 말이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관객들이 더 이상 한국 가곡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특히 젊은 대학생들, 제 주변의 제자들한테 이 녹음된 음원을 틀어주면 이게 그냥 뭐 어느 정도예요라는 반응이 아니라 싫어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해결 대책이 그게 아트팝. 그렇게 된 거죠. 현대적인 기법을 가져오되 예술성과 대중성도 겸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지난번 그 콘서트에서도
그 오신 분들이 정말 젊은 분들부터 50대 분들까지 다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그 10여 년 전에 그 작전을 짠 게 그래도 이제 세월과 함께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많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7년, 2008년 가곡계의 현실을 보고 내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 하에 네.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근데 비교적 저는 이제 이 클래식 음악계나 성악계에서 주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활동 반경이 자유로웠죠. 왜냐하면 기존 질서가 있고 또 그 음악의 어떤 전통과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면 기성 그쪽 세계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싫어하지 않나요? 아, 처음에는 조금 싫어하시는 그죠? 분들도 계셨는데 그죠. 다행히 이제 바로 2010년부터 방송에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정말 뜨겁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이게 점차로 이제 성악가 선생님들도 많이 불러주시고 또 제일 기뻤던 거는 후배 작곡가 분들이 정말 재능이나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그런 좋은 작곡가 분들이 이제 이런 아트팝 성격을 가진 곡들을 이제 작곡해서 발표하시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